묵자. 겸해는 세계 공익의 근원이며 상호 간의 차별은 재난의 그 근원이다. 묵자 16장. 제6장 묵자. 묵학이라는 학파의 창시자로서 본명을 묵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묵자는 고대의 공자만큼 훌륭하였다. 그의 학설도 공자에 못지않게 크다란 영향을 미치었다. 지금까지 논술한 철학자들과는 달리 묵자는 아주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뛰어난 공헌은 추상적인 공리의 원칙, 즉 공리주의를 위한 업적이다. 그는 이 공리주의의 원칙 아래 사회, 국가 및 종교의 완전한 구조를 갖는 사상을 두고 봉건주의의 번잡한 예의를 배격하고 사회 겸해서를 가르쳤다. 이러한 사상은 하나하나가 모두 유교, 도교의 두 기존 학파의 경로를 샀다. 1. 생애와 저술. 묵자의 일생도 많은 고대인들의 생애와 같이 모호하며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의 이름조차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가장 유력한 통설은 그의 성이 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묵이란 글자는 아니티스테네스가 창설한 철학 학파를 키니크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상에 붙인 이름인 것이다. 묵의 원래의 뜻은 노예에 대한 일종의 처벌 형태인 문신이었다. 고대의 노예들은 제수 아니면 전쟁포로 들러서 도시의 특정 지역에 살면서 후일 특수 공예 분야의 공예인이 되는 훈련을 받았다. 따라서 고대의 묵자 학파 사람들은 이 공예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묵자 자신도 문신을 넣은 공예인이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도 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이란 글자는 새의 날개를 의미하며 문신을 넣은 이 철학자가 시골 사람의 모양으로 행세한 것을 묘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좌우간 모든 자료 문헌을 보아도 묵자는 사회의 아주 하류층 출신인 것이다. 이 사실은 그의 철학을 검토하는데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인 것이다. 그의 출생과 사망 일자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개략적으로 말하여 그는 서력 기원전 480년에서 465년 사이에 출생하고 서력 기원전 390년에서 375년 사이에 별세한 것 같다. 이러한 연대가 추산이긴 하지만 이로써 묵자가 공자보다 후세 사람이고 양자와 동시대이며 맹자보다 연배가 위인 것을 확정시킨다. 그의 출생지에 관해서는 묵자가 공자나 맹자와 같이 노나라 사람이 하는 주장이 가장 널리 인정되는 유력한 설이다. 묵자는 송나라에서 말단 관리로 있다가 추나라까지 유세하다가 주나라에 가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안다.
묵자의 어렸을 때의 교육에 관하여는 별로 알려진 바 없으며 그는 공자 학파 학자인 시치우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묵자가 공자 학설에 능통하고 그의 동시대인 가운데 공자 제자들과 지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묵자는 공자 학설에 실망을 느껴 마침내 그 자신의 학설을 창시하기에 이른 것 같다. 서력 기원전 2세기 저작인 후아의 난추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묵자는 공자의 제자들 밑에서 수학하고 이들로부터 공자 학설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모든 봉건적 예의가 번잡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깨닫고 이러한 장례식은 백성의 경제에 해를 주는 사치스러운 것이며 장기간의 조상이 백성의 복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묵자는 초의 길을 버리고 시야의 길을 택하였다. 공자와 묵자의 학설은 크게 틀리지만 두 사람은 다 같이 태고의 현왕으로부터 각기의 영감을 얻었다. 공자가 초우 공의 그의 우상으로 삼았듯이 묵자는 전설적인 시야 왕국의 창건자인 우왕을 존경하였다. 노아의 대홍수 같은 일대 범람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사람이 바로 우왕이었다. 우의 업적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의 영광스러운 정력은 얼마나 원대하였던가. 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물고기가 되었을 것이다. 백성의 구세주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과 의무의 헌신으로 우는 크게 손꼽히는 사람이다. 그는 홍수와 싸우고 있을 때 이 생각에만 몰두하여 음식이나 의류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린 아들이 우는 것을 듣고서도 자기인 줄 모르고 3번이나 자기 집을 지나갔다 한다. 그리고 우는 비가 쏟아지는데 비로소 목욕하고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고생을 하며 비난하게 여행하는 가운데 그의 몸을 바쳤다. 우의 정신은 묵자의 그것과 똑같았다. 사회 계급의 최하층 출신인 묵자는 그의 계급에서 전형으로 나타나는 본질적인 금욕 생활의 철학을 가르쳤다. 사실 그는 엄격한 규율과 자기 금욕을 설교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러한 생활을 하였다. 자기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묵자와 그의 제자들은 어떠한 고통이나 난행도 감수할 용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우상인 우와 같이 묵자가 후세 사람들에게 인류애를 위해서 분골쇄신할 사람으로 알려진 것은 그의 이 같은 의협심인 의협적인 자기 희생 때문이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묵자는 이상 사회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사회 겸해에 및 불침략이란 대사상을 보급시키려고 그의 평생의 대부분을 방랑인으로 보냈다. 그리고 전쟁의 해를 통찰한 것은 묵자 하나뿐이 아니었지만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확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거의 하나뿐이었다. 그가 책망하는 것은 공격을 하는 척이며 공격의 유해로운 결과는 가장 효과적인 방위로서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단순한 선이나 소극적인 비무장 저항을 주창하는 이상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전문적인 방위군과 장비의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다. 묵자 도제들이 공예인 계급이므로 그들은 모든 전문적인 기술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 지식에 있어서도 탁월하였다. 예를 들자면 묵자는 최초의 중국인 건축가이며 기사인 쿵슈판이 발명한 공격용 사다리에 대항하여 도시 방어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묘한 방위 시책을 고안해냈다. 그러나 묵자의 학설이 가장 중요한 국면은 공리원칙의 강조와 그의 사회 겸해 학설을 위한 종교적 호소였다. 그날을 지내면서 묵자는 틀림없이 천심이 초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사한 하나의 사명을 그 자신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묵자 학수를 창설하고 죽을 때까지 이 학숙의 숙장으로 있었다. 이 학숙에는 무려 300명의 문화생들이 모여들었고 그중 180명은 충실하게 그의 제자로서 과정을 마쳤다. 이들에 대하여 묵자는 불 속에 들어가거나 칼날 위에 올라서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들은 죽음에 임해서도 발꿈치를 돌리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정도 종교적 저서이며 엄격한 규율 밑의 조직인 것이다. 이 묵자 학숙의 근본적 윤리는 모든 생도가 동거동락해야 된다는 것이다. 묵자는 이 집단 개념을 하나의 기초로 삼았고 이를 더 부연하여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른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설교하였다. 이러한 정신과 규율은 묵자의 사망 후에도 신복 제자들 가운데서 선출된 대공의 지도 아래 유지되었다. 이같이 하여 묵자 사상은 전국시대 서력기원전에 번창하다가 점차 쇠퇴하여 서력기원전 1세기까지 내려왔다. 그 후 묵자 학자들은 3분파로 갈라진 것이 분명한데 장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구하오 지치 그리고 탱링 등을 비롯한 시앙리친 및 우호의 추종자들 그리고 남부 묵학파 등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묵자를 연구하였으나 서로 틀리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사상적 적대자들은 제각기 자기 주장이 진정한 묵자 학설이라고 역설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이단적인 것이라고 고집하였다. 이들 적대자들은 제각기 자기의 대공은 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설교를 대공에 귀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진정한 묵자 학설의 참된 해설자가 누구인지 확신을 가지고 지적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묵자의 철학은 그의 이름을 딴 묵자라는 저술에 기록되어 있다. 정확히 말해서 이 저술의 대부분은 묵자의 제자 및 지지자들이 편서한 것이다. 이 서적의 원본은 72개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대판은 불과 53개장으로 되어 있고 그중 3개장은 후에 삽입된 정보인 것이 틀림없다. 그의 문체는 간결하고 단순하면서도 대부분 난해한 구어체의 표현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표현의 모호는
고의적이다. 한비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추공은 디엔치우에게 물었다. 묵자의 학설은 고매한 학리인데 이의 표현의 대부분 아주 난해한 것은 웬 까닭인가? 디엔치우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께서는 묵자들이 문학적 문체에 감탄하여 실제적인 적용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론할 때에만 그의 사상을 부연하고 설명하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